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왜 재벌집 사모님들이 우리 아들과 헤어져 줄 수 있냐고 봉투에 내밀면 어떻게 할지,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대체 얼마나 넣었나 궁금해서 봉투를 들여다볼지, 아니면 이 돈 못 받겠다며 나도 돈 봉투를 휘날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맞대응을 할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장면들은 많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일 닥쳐보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더라고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못할 뻔했었던 거. 그나마 주변에 좋은 인연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서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는 않고 다른 사람 도움 아주 살짝만 받아서 저도 시원하게 사이다 한 방 날려줬어요. 그거 한번 자랑해볼까 하고 좋은 일이 아닌지 알면서도 사연 보내려고 찾아봤는데, 제 얘기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입니다. 같은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장님들만 보더라도 30대인 저는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는 편이죠.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장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이 카페의 진짜 사장님과의 인연 덕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안 돼. 콘서트는 무슨 콘서트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벌어서 가야지. 네가 벌어서 쓸 거 아니면 엄마는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들었죠? 애한테 용돈 주지 마. 공부를 안 하고 뭐 연예인들 보러 쫓아다닌다고 쓸데없는데 돈 쓰니까. 저도 또래 친구들이 그랬듯이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집이 조금 엄했다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은 돈 허투루 쓰는 건 절대 두고 못 보시는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뭐 집에 돈이 많아서 가난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법만큼만 쓰고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 늘 저축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나이 어린 딸이 공부 외에 다른 취미에 돈을 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살짝은 고리타분한 분들이시기도 했고요. 저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제가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커피 내리는 거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뭐든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써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힘쓰는 것도 잘하고 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무슨 폐기인지 이력서 한 장 제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 면접을 보겠다 얘기를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 연예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제가 관심이 있어 했던 분야가 커피거든요. 다들 커피를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했어요? 정 커피라고 하면 되게 어른들만이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용돈 모아서 카페 가서 커피 시켜가지고 마시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또 즐거운 취미 생활 중 하나가 된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간 카페 역시 친구들과 자주 가는 카페 중에 하나였고요. 대문짝만하게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글자를 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아마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알바생이 제대로 뭘 갖추지도 않고 면접을 보게 될 거라는 건 모르셨겠죠. 커피 마실 줄만 알고 내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 열심히 할 자신 있으면 다음 주부터 학교 끝나고 나와라.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거 부모님 허락은 받고 하는 거야? 부모님이 네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벌어서 알아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아르바이트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여기로 출근하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그때 제 패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리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 첫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이야 고등학생들도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기지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친구들 사이에서 좀 으쓱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회생활도 아닌데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름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들한테 뽐내는 용도로 뿌듯한 것을 제외하고서도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학교에 있는 내내 카페 생각만 나더라고요. 빨리 가서 오늘은 무슨 커피를 배우게 되려나. 사실 어디 학원 가서 돈을 주고 배워도 모자란 정도의 지식이었는데 사장님은 아르바이트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그냥 괜찮은 제자 하나 강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틈틈이 카페에서 만드는 음료 레시피를 외운다고 노트 한 면에다 빼곡하게 써놓고 어제 배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고 그랬죠. 어떤 날은 시음을 한다고 커피를 하도 홀짝거려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가서 내내 퍼질러 잤던 적도 있고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내일은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마냥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었죠. 넌 커피가 그렇게 좋냐? 겨우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주제에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뭐 바리스타라도 되려고? 사장님, 제가 바리스타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동네 카페, 대형 카페 이렇게 섞어놓고 커피 맛이 다르기라도 해요? 전 여기 커피만큼 맛있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장사 오래 하셔야 돼요. 저 대학 가더라도 아르바이트 여기 계속하고 싶거든요. 그때는 정말 커피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좀 더 쓸모있는 알바생이 될 거니까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내내 학교 후에 가서 잠깐씩 일을 돕는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했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확실히 시간표를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전부 다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일을 하게 됐어요. 동네 카페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카페에서 써먹고 있는 음료 레시피 외에도 업무적인 스킬들을 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은근히 동네 장사가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학교랑 회사들도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거기다가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이제 아주머니들이 335 모여들 시간 바로 맞은편에 병원까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앉아서 한 3, 40분 앉아서 얘기를 하고 가시기도 하고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만큼 응대해야 할 고객층이 많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일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장님이 해야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때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사장님 몰래 레시피 연습을 한다고 해먹은 음료도 몇 잔이나 되고 디저트 한 개만 맛볼 거 두 개, 세 개 주워 먹었던 걸 이제야 걸린 걸까? 아니면 뭐 손님들한테 여기 카페 아르바이트생 싸가지가 아주 없다고 컴플레인이라도 들어온 걸까 하고 잔뜩 긴장했었는데 이어지는 사장님의 말씀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넌 승진 안 해볼 거냐고요.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예전만큼 가게에 나와서 너 감시하는 것도 힘들고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더 쓰려고 하거든. 그런데 어찌됐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들이면 누가 그 알바생 교육도 시키고 일도 가르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점장도 하고 매니저도 하고 그 역할 다 했는데 이번엔 네가 그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 너 벌써 내 밑에서 일한 지가 몇 년이야. 오래됐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아르바이트로만 이어진 인연이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엔 알바비를 올려주고 싶으신데 마땅한 핑계가 없으셔서 그러신 건가 싶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니저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면서요. 솔직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관리직을 해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저한텐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처음엔 안 한다고 거절도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의 계속된 설득에 알겠다고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죠.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신 건지 가게에 나오는 날은 부쩍 줄었지만 오히려 사장님이 계신 날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또 다른 건 몰라도 받으면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한다 주의라서요. 나를 믿고 급여를 올려준 만큼 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 매니저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나도 내 이름을 달고 카페를 차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일은 그날을 위해 여행 연습이다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던걸요. 전 처음에 매니저님이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매니저님만큼 월급 받으면서 자기 가게처럼 일할 사람도 없을걸요. 저도 솔직히 농땡이 피우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매니저님 보면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니까요. 조금 존경스럽네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그런 값진 경험도 해보는구나 늘 감사하기만 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그런 값진 경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가게에 자주 나오실 수 없다고 했던 사장님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모양이더라고요. 알바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분간 휴가를 쓰고 가게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니 혹시 저희 부모님을 잠깐 뵐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매니저 부모님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아픈 분이라고 하지만 왜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잔뜩 경계를 했죠.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한 게 5년인데 부모님도 어떤 사장 밑에서 일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도 부모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으니까 연락처 알려줘도 좋고 병원으로 모시고 와도 좋고. 알겠지? 집에 가서 이런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사장님이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줄 몰랐다고. 그래도 몇 년이나 너 일할 수 있게 사정 봐주신 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같이 병문안을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사장님 병문안을 가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듣게 된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 다 같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장님이요, 가게를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면서 가게를 제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저희 부모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연 가게였는데 마누라 죽고 나서까지 내가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 이제는 문을 안 닫았으면 싶은데 제가 몸이 이래서 더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뭐 워낙 목도 좋은 자리고 손님도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시설 권리금까지 쳐줄 테니까 차라리 임대를 달라 가게를 팔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게 넘겨줘 봤자 반년도 안 돼서 인테리어며 뭐며 싹 다 밀고 그 자리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가게 들어서게 될 걸 뻔히 아니까 넘기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가게만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어서. 사장님이 암 투병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시골에 내려가셔서 이제는 요양을 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입장인데 가게를 이대로 놔두는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로만 잘 굴러갈 수 있게 가게를 이어받아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랑 한참을 상의 끝에 아버지께서 아무리 그래도 오랜 시간 아내분과 함께 읽어오신 이 가게를 그냥 받을 수는 없다면서 그냥 이 돈을 영업 권리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인수받아온 것이 제가 처음 카페를 인수받게 된 계기였어요. 네가 요리조리 돈 잘 타서 쓰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아버지 돈으로 가게 인수까지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해봐. 사장님도 네가 오죽 믿을만 하고 맡길만 했으면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가게를 덥석 넘겨주시겠다는 소리를 하셨겠어. 아빠가 늘 말하지만 사람들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버지의 신신당부와 함께 저희 첫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에서 매니저, 매니저에서 사장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눈부시는 성장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가게는 잘 됐냐고요? 그럼요. 저도 나름대로 사장님과 한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매니저란 직급이 아닌 제가 점장이잖아요.
가게를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죠. 그래도 그동안 서당계 역할을 열심히 했었나 봅니다. 사장님한테 수제자 수준으로 열심히 배운 덕분에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거래처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떤 원두가 좋을지 또 계절별로 어떻게 바꿔볼지 사장님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레시피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페의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사장님이 가고 나서 야금야금 달라진 모습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었었죠. 그러면 자기가 여기 인수받고 이제 하는 거야? 어쩐지 사장이 바뀌면 가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나 봐. 그전에는 뭔가 커피 맛이 좋은데도 이 칙칙한 느낌이라는 게 있었거든. 요즘에는 가게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화사해졌다고 해야 되나? 여튼 뭐 약속이 있을 때마다 나도 항상 여기로 오라고 하잖아. 근데 자기는 가게를 늘릴 생각은 영 없나 봐. 아, 나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올 때마다 자리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아유, 동네에 이런 카페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집이랑은 너무 멀단 말이지. 장사를 한 지 2년 차에 접어드니까 저도 슬슬 힘에 부치는 거 있죠. 손님 수는 떨어지지 않는데 매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선 손님들이 다 만족을 하시는데 기다리다가 자리가 안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슬슬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못 마신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2호점 생각이 아예 없었던 제가 이렇게 된 거 이 가게는 1호점으로 남겨두고 조금 더 확장해서 2호점으로 이동을 해볼까 고민됐던 계기도 그 때문이었죠.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 나름대로 무리해서 이동을 하는 거였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었으니까요. 결과는 대박, 옮기길 잘했다 싶어요. 1호점은 사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매니저와 직원을 채용하고 저는 2호점으로 넘어가서 또 관리를 시작하게 됐죠. 확실하게 가게가 넓어지니까 옛날에 그 가게는 사장님과의 추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도란도란 작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고 장사는 2호점 쪽이 훨씬 더 잘 되기도 했고요. 차를 타고 멀지 않은 거리에 법원이 있어서 그런지 은근히 상권도 괜찮더라고요. 변호사 배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랑은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아서 그저 멋있고 신기하기만 하고요. 저 아이스라떼 한 잔 주세요. 얼음 가득해서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공감하실 텐데 기억에 남는 손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왜 멀리서도 그 손님만 보이면 아,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손님이요. 맨날 비슷한 시기에 오셔서 같은 메뉴만 주문하시니까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손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예비 신랑도 저한테 그런 존재였습니다. 법원의 피크타임이 끝나고 나서 항상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 카페에 와서 얼음 가득한 카페라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보시는 변호사님이요. 예비 신랑을 딱 그렇게 기억하죠. 변호사 일 하시나 봐요. 매일 오시는 단골분이신데 서비스 챙겨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고민하다가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신메뉴인데 한번 맛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하고요. 워낙 자주 찾아오는 단골이니까 처음엔 단골 관리할 생각으로 말을 붙였던 거였어요. 감사하다고. 다음번에는 카페를 하는 사람한테 자기는 당 떨어질 때마다 이거 먹으면 좋다고 그러면서 사탕 한 봉지를 사다 주는 게 참 웃기다고 생각했죠.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매일 한마디만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7마디, 한 달이면 30마디예요. 단골로 왔다 갔다 한 기간만 몇 개월인데요. 그렇게 짧게 나눈 대화들 속에서 전 그 사람이 이 근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한테 사탕을 한 봉지 사다 준 주제에 자기는 사실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안 그래도 요즘 카페가 잘 되고 나니까 카페를 아예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종종 들어오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아!
변호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법률 자문이 가능해요? 그래도 생판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보단 저도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그때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거든요. 카페를 파냐 마냐 하는 거요. 프랜차이즈가 되면 사람들이 꼭 이 커피를 마시자고 이 동네에 찾아올 필요 없이 좀 근처에서 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각 고민도 많았고, 혹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돈 생각만 하다가 사장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싶어 걱정도 됐고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주려는 회사들은 이미 노하우나 경험이 빵빵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들인데, 그런 곳에 저 같은 건 그냥 딱 잡아먹기 좋은 영세 자영업자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 제 앞에 나타난 예비 신랑은 그야말로 구세주 같았죠. 그렇게 제가 먼저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냐 요청을 했고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비용도 다 지불했고요. 자문을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더 자주 만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가깝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계약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러지 말고 계약서 검토하기 전에 우리 쪽 변호사가 확인 좀 해보겠다. 내가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 자기가 그렇게 확인해주면 더 문제 없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카페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과 점장 사이였는데, 어느새 당신, 자기 같은 낯간지러운 호칭도 서스럼 없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라고 무슨 법률 자문을 받다가 눈이 맞아서 연인 관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비슷하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해서요. 오히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 같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수월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관계는 여러모로 플러스가 되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요즘 미팅 때문에 정신 없지? 일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숨 고르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 주말에 혹시 시간 좀 괜찮으면 근교로 여행 한번 다녀오지 않을래? 아는 사람이 펜션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아직 가 오픈 기간이라서 오픈하기 전에 지인들 중에 여행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편하게 쓰고 오라고 알려줘가지고 내가 잡았거든. 머리도 식힐 겸 오랜만에 여행 좀 다녀오는 건 어때? 예비 신랑과 저의 공통된 취미가 또 하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도 점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짬을 내고 휴가를 내서라도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국내 일주도 하고 여행 경험이 참 많았었는데, 책임질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길게 자리를 비우는 게 부담스러워져 버린 거죠. 주말에 가게를 비운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아직 제대로 된 휴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하루 정도면 장사에 크게 영향도 가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 매니저님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따로 가게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예비 신랑, 예비 신랑 하고 부르니까 뭐 결혼을 약속했냐, 프로포즈라도 받았냐 하시겠지만 딱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상견례라고 할 정도로 본격적인 양가 인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 일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고 조금 덜 바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인사 다니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대강 머릿속에 앞으로의 계획들은 구상해둔 상태라고나 할까요? 저도 오랜만에 짬을 내서 출발하게 된 여행, 간만에 찾아온 일상의 휴식 같은 순간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예비 신랑도 무척이나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요즘엔 만나면 매일같이 일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었거든요. 뭐 여행을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날은 유난히 더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장거리라서 운전 많이 해야 되는데 괜찮아? 중간에 많이 힘들면 얘기해. 내가 바꿔서 운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영광이지. 힘들 일이 뭐가 있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네요.
출발하기 전까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 여행이 저희가 처음으로 다투는 계기가 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전화가 오면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전화 때문에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조수석에 탄 동승자도 그 출처를 뻔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출발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곧바로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본인만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바꾸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뻔히 옆에 타 있는데도요. 엄마. 지금 미팅 가는 중이라 전화하기 곤란해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저랑 같이 여행을 가는 도중인데 미팅을 가고 있다면서 전화 통화를 피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고 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자기도 민망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덧붙여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었지. 홀어머니라고. 나 혼자 키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신지 나한테 애착이 좀 심해. 짬 내서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지도 못했는데 여행 갔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도 많을 것 같고 귀찮은 일 만들기 싫어서 그냥 둘러댄 거야.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각자 집안 사정이야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수석에 제가 빤히 앉아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 제가 충분히 기분 상할 만한 일인 것도 맞잖아요. 그때는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죠. 어차피 나중 되면 다 알게 되실 건데 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아시면 그게 더 기분 상하실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어머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여행에 도착해서 먼저 샤워를 마친 제가 나왔더니 예비 신랑이 또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다 씻었어, 당신. 제가 목소리를 내자마자 예비 신랑은 다급하게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쉿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님과 통화하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면 의심을 할까봐 그랬었던 거겠죠. 거기서도 전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잠깐 쉬러 간 여행의 목적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어머님이 내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지? 왜 그렇게 나랑 만나는 걸 숨기려고 하는 거야? 집에다가 나 소개시켜줄 생각은 있는 거야? 너까지 왜 그래? 일 마치고 나면 우리 집에도 인사 가기로 했잖아.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얘기를 안 했던 것뿐이야.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안 그래도 요즘 예민하신 분인데 이런 일로 집에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자기 변호사가 된 이후로 어머님이 좋은 혼처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몇 번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마다 예비 신랑이 거절을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요. 자기는 정말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제대로 소개시켜줄 요량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잘난 마음 때문에 상처받은 건 저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체 내가 뭐가 어때서 좋은 여자 만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걸 계속 미루고 저렇게 흐지부지 하고 있나 하고요. 예비 신랑도 여행으로 제 기분을 망친 게 미안했는지 계속해서 사과를 했었지만 영 찝찝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쉽게 기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신경 쓰기엔 제가 너무나도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카페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려고 계속 준비 중이었잖아요.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매각 절차까지는 무난히 진행됐고 지금은 신규 오픈하는 카페에 가서 직원 교육, 매장 점검, 서비스 교육 같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점검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제 손으로 가르쳐야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은 거의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데 달라진 건 제 상황밖에 없었잖아요. 신규 오픈하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가르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여기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요.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잠시 싸웠던 것을 잊고 있었는데 그 싸움이 시발점이 되어 이 사달이 날 줄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날도 신규 오픈하는 매장에 누구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매장 관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둘씩 아르바이트생들이 출근을 하고 막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거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엔 카페 거래처 사장님들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냥 거래처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받았죠. 네, 안녕하세요. 땡땡카페입니다. 근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제 얘기를 듣고 뭔가 비웃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가 차다는 듯이 헛소리를 내고 아무런 말도 없기에 재차 제가 어디서 전화를 주셨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 김한영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쪽이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는 여자 맞아요? 핸드폰 보고 연락한 거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얼른 자리를 비워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주셨냐고. 맞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핸드폰을 보고 연락처를 확인했다고. 아들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말고 둘이서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전화를 끊고 예비 신랑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행을 갔을 때 일도 생각이 나고 어떤 의도로 전화를 하셨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피하는 게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 맞을 매라면 후딱 맞아버리는 게 낫겠지 싶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굳이 안 맞을 수 있는 매라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아, 어쩌죠? 어머님, 제가 이번 주에는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혹시 카페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면 땡땡동의 땡땡 카페라고 혹시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뵙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시는 쪽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인 줄은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는 교육이 있어서 제가 당장 자리를 비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괜찮으실까요? 제가 일을 하는 곳에서 얼굴을 뵙는다는 게 여긴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외에도 원래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카페 매니저까지 해서 얼굴 아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혹시라도 카페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얼굴에 대놓고 먹칠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건 좀 아닌가 싶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은 잘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 얘기를 듣더니 예비 시모는 알겠다고 자기가 내일 그 카페로 갈 테니까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전화를 끊고 아주 잠시 고민했어요. 예비 신랑한테 이 일을 알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 선에서 그냥 만나서 잘 설명을 하는 게 좋을지요. 여행을 갈 때도 자기 어머니 기분이 상할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와봤자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저렇게 아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한 마당에 제가 예비신랑 떡하니 데리고 내일 나타나면 그냥 그건 화를 돋구어 보겠습니다 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예비신랑의 도움 없이 할 얘기 있으면 내가 깔끔하게 하고 말아야지 그 생각이었죠. 언젠가 인사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잠 한숨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대체 내일 만나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 관계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답은 다 나와 있고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골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하는지 참 저도 웃기죠. 그리고 결전의 다음날 정확하게 몇 시에 오시겠다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오픈을 하고 일을 하는 내내 긴장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 손님이 말씀하신 그분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실수들도 계속해서 하니까 저랑 같이 오래 일해오던 매니저 직원이 점장님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런 실수도 다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점장님, 아침부터 계속 정신없어 보이시는데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무슨 일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은 매장 교육 제가 진행할까요? 점장님이 오늘 진짜 정신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들어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나? 미안해요. 아침부터 신경 쓰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교육을 오후 늦은 시간으로 미뤄줄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오늘 카페에서 약속이 있는데 만나 뵙기로 한 분이 아직 오질 않으셔가지고 미안해요. 매니저는 뭐 큰일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러면 교육은 오후로 미뤄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 시간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때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매장에 한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멀리서부터 뭔가 매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계산대에 서서도 주문을 빨리 하지 않고 직원들의 명찰을 뜯어보면서 살피는 게,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여기 정리하고 다른 데 좀 가 있을래? 내 손님분이셔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꼈나 봐요. 제 눈치를 보더니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비웠죠. 중년의 여성은 제 유니폼을 빤히 쳐다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제가 통화한 사람이 맞냐며 몇 번이나 되묻더라고요. 이러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자리로 모시고 갔습니다. 눈치 빠른 매니저가 커피 뭐 드실 거냐고 커피는 자기가 가져다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메리카노랑 라떼 한 잔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런 전형적이고 뻔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참 저런 진부한 소재는 어디서 다 같이 돌려쓰기라도 하는 건가. 무슨 못된 시어머니들이 단체로 교육이라도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저렇게 다 같이 앉아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당신 같은 여자는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헤어져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할까. 그러면 여자 주인공은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줌마가 뭔데 헤어지라 말하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팍 짜증을 내고 나와버리면 되는 걸. 왜 바보같이 저기 앉아서 저걸 다 듣고 있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가 가방에서 척하니 꺼내는 봉투를 보자마자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 머릿속으로 연습이야 많이 했죠. 저 이런 돈 못 받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막상 그 봉투를 보고 나니까 그 말들은 쏙 들어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어버버버 나오는 거 있죠? 한심하게요. 봉투로 눈이 먼저 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눈치 없고 바보 같은 여자는 아닌가 보네. 이거 보는 순간 내 말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고 이 돈 받고 우리 아들이랑 깨끗하게 헤어져요. 나 진짜 이렇게 구질구질한 카페에서 일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어떻게 넘봐가지고 한 번에 물어서 인생 펴보겠다. 당신 같은 여자들 내가 한두 번 봤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하나 뒤처리하고 다니기도 힘들어 정말.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동궁한 사람 같은데 액수는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까 뭐 확인이라도 해봐요. 아니, 어머님,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은 언제 봤다고 어머님이야. 내가 그 어머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까지 꾸역꾸역 나왔구만.
나는 뭐 이런 자리에서 봉투 척척 내밀고 하니까 사람들 보기 안 쪽팔린 줄 알아요? 이딴 여자가 내 아들이랑 결혼할 여자랍시고 맞은편에 같이 앉아있는 꼴만 봐도 쪽팔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나도. 그러니까 피차 지저분한 상황 만들지 말고 그쪽은 봉투 받고 나는 헤어지겠다는 약속 확실하게 듣고 깔끔하게 갈 길 가자고.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와,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니저님께서 저희를 주신다고 커피에 케이크까지 트레이에 담아서 내려놓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웃으면서 더 보란 듯이 더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지적하면 제가 수치심을 느껴서 이 상황을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니 어디 감히 변호사가 말이나 되냐고. 신데렐라 꿈을 꿔도 적당히 꿔야지. 하여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요즘 젊은 사람들 눈을 다 망쳐놨다니까. 어디 비리비리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주제에 내 아들을 넘보긴 넘봐. 봉투 챙겨요 얼른.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매니저도 커피를 내려놓자마자 못 들은 척하고 후다닥 자리를 비우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참아보자라는 마음이었다면 이건 도저히 정도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도를 지나쳤다 싶더라고요. 주신 봉투를 다시 어머님 앞으로 쓱 밀어놓고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어머님,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오해를 구구절절 어머님한테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제가 사정이 어렵고 말고 해서도 아니고 이 돈 안 받더라도 오늘 어머님 만나 뵙고 나서 저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으니까 속 시원하시겠어요? 저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하나 분명히 해두고 싶네요. 어머님 오늘 오셔서 이렇게 봉투 주시고 난리 피우셔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집안이면 제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라고 방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서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봉투 받고 여기서 더 이상 모욕적인 언사 듣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여기 제가 일하는 업장이에요. 이 이상 말씀하시면 소란 피우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손님들이랑 똑같이 내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드님이랑 제가 알아서 제 스스로 헤어질 거니까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업장에 함부로 찾아오시지도 마시고 몰래 핸드폰 번호 알아내셔서 연락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봉투를 앞까지 밀어놓으니까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는 거냐고. 오히려 돈도 굳고 잘 됐다며 봉투를 챙겨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건 저였습니다. 너무 쪽팔리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뭔가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카운터에 있는 매니저님과 다른 알바생들을 보더니 혀를 쯧쯧하면서 뭐 하나같이 빤한 사람들이라는 둥 그런 식으로 또 모욕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젠 정말 안 되겠다. 그냥 가게에서 내보내야겠다 하고 주방에서 나가 한 소리를 하려는데 저보다 매니저님이 더 빠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저도 그냥 저렇게 할 걸 했다니까요. 저기 아주머니. 뭐? 아줌마? 하여튼 여기서 일하는 것들 하나같이 못 배운 것들만 세워놓는 거니? 저희도 손님처럼 못 배워 먹은 손님으로 받을 생각 없고요. 아니, 제가 어지간해선 참겠는데 저도 불의를 보면 그냥 못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한마디 할게요.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 사장님을 무슨 거지 취급하는데 아줌마 사람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어. 사장님 아니
지희 씨 우리 같은 알바생들 아니고요. 이 카페 사장이에요, 사장. 이번에 프랜차이즈로 매각해서 저희 교육시켜주려고 출근하신 거고 프랜차이즈 매각 대금만 해도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은 아마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아줌마가 그렇게 대놓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쪽 아들이 대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네. 그 엄마의 그 아들이겠지 뭘. 뭐, 뭐, 200억?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왜요?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하니까 알바일 땐 거지처럼 보였던 사람이 뭐 다르게 보이기라도 해요? 하여튼 이래서 속물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사장님 듣고 계시죠? 이번엔 돈 가지고 사람 하나 제대로 잘 걸러내셨어요. 이딴 집안에 시집 가는 거 저희 직원들도 반대입니다. 저희한테도 가족 같은 분이시거든요. 지금부터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저희 사장님한테 모욕적인 얘기하시면 당장 경찰 불러서 신고해서 쫓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커피 다 마셨으면 주세요. 뭐 포장이라도 해가실 거예요? 아니면 문 열고 빨리 나가주세요. 아까 테이블에서 저희 대화를 들었던 매니저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나 봐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우다다다 쏟아내더라고요. 사장인 거 알고 있었냐? 프랜차이즈 매각 대금만 해도 200억이 넘는다. 지금 그런 자산가한테 꼴랑 그 돈 봉투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쥐어주면서 뭔 재벌집 사모님 흉내 내는 거냐? 하여튼 졸부들 마인드는 왜 하나같이 저 모양이냐 하면서요. 옆에 같이 있던 직원들도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예비시무를 비웃기 시작했죠.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눈앞에서 가르는 사람은 자기도 처음 봤다면서 말이에요. 예비시모는 그제서야 당황해서 주방 쪽에 있는 저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아, 내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난 그냥 전화 받을 때 어디 카페에서 이런다고 하길래 당연히 알바생인 줄 알았더니 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 이 얘기를 했어야지. 난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리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반대할 생각으로 왔던 건데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지. 그냥 아까 했던 얘기는 없던 얘기다 생각하고 일이 나와서 다시 얘기 좀 해보게요. 뭐, 이 카페는 프랜차이즈로 넘어가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무슨 수익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가? 저기요, 아주머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아주머니랑 전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까까진 제가 이렇게 헛소리 하신 거,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머니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무례한 소리는 하지 말자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더 못 참아요. 아시겠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당장이요. 잡힌 팔을 딱 뿌리치고 직원들이 거의 문 밖으로 예비시모를 밀어내듯이 내보내자 당황한 예비시모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직원들은 이렇게 사람 하나 잘 걸러낸 거지 뭘 우리 사이에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냐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예비신랑 역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자기 어머니가 친 사고에 대해서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이미 실체를 다 알아버린 마당에 제가 그 집으로 다시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고 그거야말로 사형감 아니겠어요?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까지 예비신랑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그렇게까지 남자에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두 번째, 그렇게까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 번째 이유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내 인생에 끼어드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 악물고 얘기했어요. 무슨 욕이 튀어나올지 모를까 해서요. 놓친 황금 거위가 많이 아쉽긴 했는지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이 오곤 있지만 다 차단하고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 꼴도 보지 않으려고요.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인간 얼마나 없어 보이고 천박해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다시 한번 다짐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 채널을 알고 나선 차 안에서 이 채널을 듣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채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사연 채널 들으며 여러 인생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됐어요. 오늘은 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로 말하자면 참 많이 굴곡진 인생사였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딛듯 살아온 인생입니다. 먼저 어렸을 적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겐 쉽사리 들려준 적이 없는데 글인지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고아원이라고 하면 다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제가 자라왔던 곳 역시 애석하게도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고 그 안에도 암암리에 서열이 존재했던지라 저는 늘 구석에 처박혀 우는 여자아이 중 한 명이었죠. 저 말고도 우는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대개 저처럼 성격이 소심하고 유약한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을 갖고 싶어 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 하지만 그럴 수 없음에 좌절하는 아이들이었죠. 그때부터 아마 제 인생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고아원에서 저를 유독 싫어하는 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언니 무리가 무척이나 저를 괴롭혔거든요. 선생님 없을 때면 더더욱 그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언니,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지 마요. 아파요. 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 너 또 선생님한테 이르라고 그러지? 이러기만 해봐. 죽여버릴 줄 알아? 무서운 말로 위협하는 그들의 존재를 지금 생각하면 한낱 어린애지만 당시로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그때는 고작 6살 어린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게 진짜 상처가 되었던 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시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고분고분 말을 좀 들었어야지. 왜 눈에 띄고 그러니? 선생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거라. 오히려 선생님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와 비 내리는 날 혼자 뛰어나가 엉엉 울곤 했죠. 차라리 이대로 제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고요.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다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그쯤 여름날 햇볕이 짱짱 내리쬐던 날이었어요. 늘 제겐 세상이 뿌옇게만 보였는데 그날은 어딘지 달랐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존재가 있었고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첫 번째 햇살이었죠. 제가 지금처럼 밝고 명랑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 덕분이에요. 주름이 많은 손으로 제 작은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가, 우리 똥강아지.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아유, 고아원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 할미가 데리러 왔다. 이제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그래, 우리 집.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버린 아빠 쪽 할머니셨는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기사가 딸린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 꽤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드라마나 TV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데리고 들어가신 할머니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한 상 차려주셨어요. 배고플 때니까 얼른 먹어라. 정말 먹어도 돼요? 이걸 다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던 제가 머뭇거리자 할머니는 어여 먹으라며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먹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왜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는 어쩐지 제게 무척 미안한 얼굴이셨어요. 전 고기 반찬을 배부르게 다 먹고 난 후 엄마와 아빠는 어디 있냐고 찾았죠. 근데 할머니께선 그저 나중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고만 하시더군요. 지금은 네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게야. 나중에 다 말해주마.
나중에.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크면 그때 말해줄게. 조금만 크면. 할머니의 얼굴은 많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 궁금한 것을 꾹 참고 성인이 되었을 때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을 수 있었죠. 그래, 때가 됐나 보구나. 일단 너희 엄마, 그러니까 내 며느리는 너를 낳은 후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리고 내 아들에겐 너희 아빠에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널 키울 수가 없었어. 의지는 강했지만 불가능했지. 물론 내가 너를 키울 수 있었고 나는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반대가 심했단다. 할아버지는 네 엄마를 무척이나 싫어했거든. 왜 싫어했는데요? 할머니는 이 말에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이유는 가난해서였어요. 아빠와 마찬가지로 엄마도 청각장애를 가지신 데다 친정이 가난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엄마와 아빠의 결혼 자체를 심하게 반대하셨고 아빠가 저를 키우겠다고 하자 당장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 성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할아버지의 반대를 꺾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더더욱 비극적이었던 부분은 아빠가 그 이후 홀로 살겠다며 부모와의 연을 끊어버리시다 그만 엄마처럼 생을 달리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엄마도 아빠도 볼 수가 없었죠. 영감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라고. 자기 아들 죽은 게 자기 탓 같다면서. 그러더니 허망하게 가버렸어. 그리고 나는 너를 데려왔지. 너라도 있어야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뚝뚝 떨구시며 하신 말씀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자라는 내내 물질적인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주셔서 친구들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와 배경에 죄책감이 있으셨다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일이 생기게 됐어요.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일이었죠. 제가 대학을 가면서 독립해 살고 있었을 적 한 달에 한 번씩은 할머니를 보기 위해 집에 들리곤 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할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시고 눈도 침침하시다 하더군요. 느낌이 안 좋아서 서둘러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암이 많이 전이되셨네요.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암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아가, 나는 괜찮어. 늙으면 원래 몸이 하나둘 고장 나는 거야. 저와 달리 할머니는 덤덤히 웃으셨습니다. 마치 이것이 본인의 숙명인 듯 괜찮다며 외려 저를 위로하셨고요.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요. 간병인을 쓰고 싶지 않아 휴학을 하고 제가 직접 할머니를 간호했더니 할머니는 제게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이런 작은 것에 미안해 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는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고 싶으셨던 건지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으시다며 대학 등록금도 모자라 갖고 계신 건물을 제 앞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셨어요. 우리 손녀에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구나. 이걸로 너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보고 살아봐. 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잖니. 할머니, 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할머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다행히 조금씩 좋아졌지만 전 당시 좋은 회사에 취직해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프시게 됐으니 현실이 너무 씁쓸했네요. 그러다 제 인생에 두 번째 태양이 뜨게 됐는데 그건 바로 저희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시아버지 얘기를 할 때가 되었네요. 사실 전 남편을 알기 전 시아버지를 먼저 알았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작은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어느 날 거래처 미팅 겸 시아버지의 회사에 들렀다가 안면을 익히게 된 것이죠. 다정하시면서도 호쾌하신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개인 카페에서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시아버지를 먼저 만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러다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못 가 걱정이라며 말문을 틔우시더군요. 그래요? 사진 보니까 되게 잘생기셨는데요? 아이고, 그럼 한번 만나볼래요? 부담 없이 만나봐요. 난 아무 개입 안 할게요. 언제 만나는지 뭐 그런 건 일절 말 안 물어볼 테니까 만나주면 고맙겠는데 어때요? 그냥 장단을 맞추기 위해 한 말이었는데 바로 덥석 잡아채시는 태도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죠. 그러다 어쩌다 정말 이것이 소개팅으로 이어져서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결혼식 날 이 날을 두고 내가 아주 큰 공을 세웠다며 뿌듯하게 웃으시곤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무척이나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전 결혼식을 올리기 전 하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병세가 악화되어 매일이 눈물바다였는데요. 남편도 위로가 됐지만 남편이 바쁠 땐 시아버지께서 대신 저를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태워다 주시기도 했고요. 전 운전을 무서워해서 면허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이고 경수가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너무 좋은 분이라 다행이다. 아가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인상이 좋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혼식 날짜를 앞당겼는데 할머니는 제 결혼식을 꼭 보고 싶어 하셨기에 이때 시부모님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치렀고 그 후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시부모님이 옆에 있어 주셔서 조금은 든든했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는 저를 챙겨주신 것도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어렸을 적 보호자가 없이 자랐다는 점에서 저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던 얘기를 했을 때 편견이 아닌 더 큰 따스함으로 대해주셨죠. 어린애가 고생이 많았네. 나도 부모 없이 고모 손에 커서 그 마음 잘 안다. 그래서 아가, 네가 눈치가 빠르고 그렇게 행동이 빠릿빠릿했던 거구나. 아유, 마음이 아프구나. 이날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터졌죠. 아무쪼록 시댁은 제게 또 하나의 든든한 울타리,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다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요. 남편에게는 아주버님이 한 명 있었는데 왜 집안에 꼭 한 명씩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빼앗아가곤 했답니다. 줄줄이 말아먹는 사업을 명목으로요. 아주버님은 어렸을 적부터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 합의금을 그렇게나 많이 물어줘야 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게 다 자신의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집에 많이 없어서 일하느라 바빠 애들을 못 돌봐 그랬던 것 같다. 그러시며 한숨을 푹 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시아버지의 탓이 아니었죠. 남편을 아주 바르게 자랐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성질이 고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날 아주버님의 행동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나 없이 생일 잔치하니까 기분 좀 나나 보네. 아버지, 엄마, 어떻게 이래요? 나 지금 배신감 장난 아니야. 돈이나 주고 이러든가 이게 무슨 짓거리야? 자식은 길바닥에 벌어놓고. 아주버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돈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저희 남편도 지쳤어요. 다들 지쳤다고요. 이제 그만 돈 좀 거리세요.
언제는 시아버지의 생일날에도 술을 진탕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길래 제가 못 참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수 씨 왜 이렇게 사람이 막가냐 미쳤어 고아 출신이라더니 사람 못 베어먹어서 그런 거야 하며 물건을 집어 들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본능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주춤거리며 뒤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냄비로 아주버님의 머리를 땡 소리가 나게 때리셨어요. 어디서 감히 내 귀한 며느리한테 뭐가 어째? 고아 출신? 네 놈보다 훨씬 바르고 귀하게 큰 애야. 어디서 그딴 말을 씨부리고 앉아있어. 말이면 단 줄 알아? 봐주고 있었더니 이제는 못하는 말이 없네.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노하신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러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순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우리 친정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겠지 싶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은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게 분했던 건지 더 난리가 나서는 집안의 온갖 물건을 부술 기세로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아버진 장남보다 며느리가 더 소중해요? 며느리가 뭐라고? 저딴 게 뭐라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이나 내놔요. 돈 달라고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개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여기선 더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저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아주버님을 몸으로 제압했어요. 당시 어머님은 저 한 구석에서 머리를 싸매고 주저앉아 계셨고 아버님도 심란한 얼굴이었죠. 다행히 나중에 경찰이 개입되면서 아주버님은 쫓겨나긴 했지만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에 살기가 어려 있었는데 그게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걱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오랜 상의 끝에 그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시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저희도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괜히 니네 직장에서 거리도 멀어지고 내가 너무 미안한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약소해요. 그리고 아주버님 이대로 손 놓고 있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혹시 밤중이라도 술 먹고 찾아오면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며느라가. 고맙구나. 그렇게 저희가 가까이 사니까 시부모님도 은근히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 아무래도 왕래가 더 잦아지면서 함께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일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시아버지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는 날에도 저희는 함께 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지금껏 꾸린 회사를 그만둘 시점을 미리 정해두고 계셨거든요. 전 그간 일하신 노고를 기리고자 케이크를 주문 제작해서 거기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그걸 받은 시아버지가 새삼 너무 감동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이런 걸 난생 처음 받아본다며 이래서 며느리가 좋다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그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젠 어머님이랑 편히 쉬세요. 아유, 완전히 쉴 수야 없지. 이 사람 카페 일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회사를 안 나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긴 좋구나.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너네는 짐작도 못할 거다. 드디어 나도 독서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 고맙다, 며느라가. 케이크 너무 좋은 선물이구나. 전 사실 일이 주는 활력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걱정이 컸는데 오히려 시아버진 휴식을 참 잘 즐기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워낙에 회사를 꾸려 나가느라 바쁘셨어서 휴식이 간절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사업에 뛰어드셨던 분이라 젊었을 적부터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당시 임신 상태였거든요. 입덧하고 태동 때문에 고생이 컸는데 시아버지가 직접 반찬도 갖다 주시고 하셨습니다. 번번이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다. 시간 많은 노인네가 뭐 할 일이 있겠어.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은퇴 후 아버님은 어쩐지 훨씬 더 행복한 얼굴이 되셨어요. 그 전에도 사람 좋은 미소를 늘 짓고 계셨지만 은퇴 후 이제야말로 꿈꾸던 삶이라고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늘은 이런 아버님을 가만두지 않았던 걸까요? 인생이란 사계절이란 말이 딱 맞나 봅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 이 시기는 정말이지 아주 차디찬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면 보이질 않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주무시고 계시고 어느 날은 아프다고 하시고요.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님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불길을 했습니다. 갑자기 쎄한 촉이 왔어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남편에게 혹시 들은 소식이 없냐 물었죠. 근데 남편도 아주버님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아주버님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혹시 이게 시아버지의 좋지 않은 안색과 관련이 있을까?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는데요. 그러다 직접 이것을 쓰라리게 겪고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로선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더 당황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으로 갈 테니 잠깐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술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죽을 상이 된 아버님이 도착하셨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아버님께서 저희를 모아놓고 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내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버지? 설마 형 얘기예요?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아주버님에게 그만 사기를 당해 돈을 뜯겼다는 것이었어요. 멍해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저와 달리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책망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요? 왜 그러셨어요? 형한테 줘봤자 어떻게 돈 쓸지 아시잖아요. 노름 아니면 술이라고요. 아님 망할 사업이요. 안다 알아. 근데 갑자기 자기가 암에 걸렸다면서 찾아왔더구나. 진단서까지 보여주는데 믿어버렸다. 수술비랑 이것저것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었어. 암이요? 아주버님이 암에 걸렸다고 했다고요? 네, 마음이 약하셨던 시아버지는 그만 아주버님의 거짓말에 넘어가 돈을 줬고 그 돈은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아주버님은 해외로 이미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미운 자식이었지만 아프다니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버렸고요. 하지만 그것만이었다면 다행이었겠죠. 불행은 연이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개인 카페에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면서요. 아휴, 이걸 어쩌면 좋으니. 내가 어떻게 만든 가게인데.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 카페 적자도 장난 아니고. 이대로 가다간 접어야 돼요. 매일이 곡소리였습니다. 특히 카페는 시어머니에겐 굉장히 애착이 있는 곳이었기에 그만큼 상심도 크셨죠. 사실 개인 카페는 망할 확률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 분 한 분 당구를 만드시면서 커피 맛에 신중을 기하면서 어렵게 10년을 넘게 운영하시던 가게였거든요. 이 일로 시어머니도 알아놓으시고 시아버지 역시 우울해하셨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카페를 살펴보시겠다고 여러 시도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돈이 새어나가게 되셨죠. 가만히나 있을걸. 내가 괜한 짓을 했네 그려. 아니에요,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두 분 모두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계셨지만 결국 카페가 망하고 시아버지가 투자한 곳에서마저 실패를 맞이하시며 결국 모아놓은 돈을 상당 부분 잃으시고 말았어요. 그 후 아버님은 우울증을 앓으셨고 말수도 눈에 띄게 부쩍 줄으셨고요. 그 점이 너무나도 걱정이 됐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막 출산하고 너무 정신이 없던 때라 제대로 챙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나 챙겨주셨는데 막상 제 아이를 돌봐야 하니 안부 인사 말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게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으니 아버님을 다른 방면으론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실은 할머니께 받은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받는 세로도 저희는 충분히 생활 가능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따로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냐. 너희 할머니께서 너에게 주신 돈을 내가 염치도 없이. 아니다. 괜찮어. 아버님이 안 드리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님은 완연히 거절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결국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받으시면서도 무척 찝찝해 하셨고 죄스러움이 가득하셨죠. 미안하다며 언젠가 꼭 갚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조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됐는데요. 명절날로 기억합니다. 아버님께서 술을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결연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젠 내가 일을 해야 할 처지가 됐구나. 나도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근데 어쩌겠니? 일이 흘러가 버린 걸. 일단 아는 지인 통해 구직을 알아보고 있으니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생활비도 내가 구직하기 전까지만 받는 걸로 하자. 시아버지는 이 와중에도 웃으시며 걱정 말라 저희를 다독였습니다. 참으로 저희 아버님다웠죠. 오히려 이렇게 돈을 잃고 나니 소중함을 알겠다며 하늘에 계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아버지가 은퇴 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 얼굴이 생생했기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개입해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여보, 내가 대표로 있는 우리 회사 있잖아. 거기 아버님 취직시켜 드리는 거 어때? 그냥 돈을 드리면 아버님이 늘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나쁘지 않은데?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도 일하시면 기분 전환 되실 거고. 남편은 아버님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제안하자 좋은 생각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하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알게 되면 괜히 또 당신에게 미안해할 거야. 비밀로 하자, 당분간은. 저도 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버님의 제 회사의 적당한 자리에 취직을 시켜들었어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밝히자면 회사는 제가 친구와 함께 설립한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였어요. 사실상 최근 운영은 친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전 아이 양육으로 잠시 물러나 있는 상태였죠. 너희 시아버님을 우리 회사에? 시아버님 은퇴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사정이 있어서. 민정아, 우리 아버님 진짜 능력 있는 분이야. 회사에 분명 도움 될 거야. 그래, 우리야 감사하지. 알겠어. 적당한 자리에 배치할게. 전 할머니의 재산을 받고 나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광고 디자인 회사를 꾸렸었어요. 친구는 똑똑하고 워낙 업계에서 일 잘한다 소문이 난 사람이라 함께 했고요. 다행히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어 아버님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내심 궁금했는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서는 어느 규모 있는 기업에 들어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밖에서 일하니까 활력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은퇴하고 즐기는 여유도 좋았지만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다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 다들 나를 꺼려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아마 아버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뽑힌 걸 거예요. 저도 기분 좋네요. 언제 한번 응원차 갈게요, 아버님. 화이팅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아버님은 긍정적인 태도로 다니시는 회사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상사들도 다 자기에게 호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저희는 그 다음날 돼지갈비에 소주까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쪽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아이 양육만 신경 쓰고 있던 날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요즘 말수가 부쩍 없어졌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혹시 아가 넌 아는 거 없지? 네? 저야 들은 건 없어서 모르는데 아버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래. 몸은 쌩쌩한 양반이야. 아유, 근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 그렇다면 왜 그러시지? 이상했습니다. 대표로 있는 친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친구가 미국 출장으로 바쁘다는 걸 알았기에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원래 아버님을 응원해 드릴 겸 방문하기로 했으니까요. 직원들의 숫자도 알고 있었기에 넉넉하게 커피와 도너츠까지 준비해서 깜짝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회사에 도착했는데 비상계단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넛과 커피를 든 것을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김씨, 지금 나랑 장난해? 잘리고 싶은 거야? 아니,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면 어쩌자는 거야? 전 직장에서 뭘 배웠어? 김씨 무슨 회사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나?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면 눈치껏 잘해야지. 나이 먹은 티를 이렇게 꼭 구질구질하게 내야겠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아직 디자인 쪽은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 미친 막말과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버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과를 거듭하셨고 막말은 이어졌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회사에 왔으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 쥐주 근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야. 시키는 거나 잘하고, 커피도 하나 못하. 복사시키면 그것도 잘 못해와. 대체 잘하는 게 뭐야? 복사기가 망가져서 그렇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참나, 변명도 가지가지네. 이젠 상사 말에 토를 다는 거냐? 아주 겁대가리가 없는 놈이네, 이거. 나이만 먹었지 아주 쓸모가 없어서. 너 같은 게 사회에 존재한다는 게 폐악이다, 폐악이야. 얌덩어리 같은 놈. 내가 너 때문에 머리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져.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됐고, 김씨,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알았어? 네? 아유, 나오지 말라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갑자기 자르시는 건 불법 행위입니다. 전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이건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떠는 사이 그 상사란 놈은 유유히 비상계단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뒤를 서둘러 쫓아가셨고요. 아버님은 한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주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서도 받을 수도 없었죠. 저는 숨을 고른 후 아까부터 켜두었던 녹음기를 그대로 가방에 넣은 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과 눈이 마주치자 아버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 이내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는 당당히 그 상사란 사람에게로 다가갔죠. 그러자 그 상사란 인간은 제 손에 들린 커피를 보고는 물건 팔러 온 잡상인인 줄 알았는지 나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 아예 나가세요. 아가, 잠깐만. 아버님, 잠깐 빠져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문득 전 그 상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참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더라고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 상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제가 전에 할머니의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삼겹살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식구 중 한 명이었거든요. 가끔 건물 관리할 겸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에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죠. 근데 제 건물 세입자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런 폐악질을 부리고 있었다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죠. 전 그대로 상사란 놈에게 아까 아버님에게 한 말을 사과하라고 시켰습니다. 뭐, 사과? 아니, 뭐래니 지금? 당신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대? 여기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 아니니까 나가세요. 아줌마, 에? 저 여기 있는 분 며느리 되는 분이고요. 여기 있을 자격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고발하기 전에. 아니, 고발은 해야겠지만. 웃겨 죽겠네. 며느리? 아이고, 당신 시아버지가 일을 개떡같이 해서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며느리? 잘 오셨네요. 저기요, 당신 시아버지 좀 그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일을 대신 하든지 처리 좀 하세요. 이런 나이 많고 하자 있는 것들은 싹 다 처리를 해버려야 하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물러터졌어. 애사심이 전혀 없으시네요. 회사 욕이나 하고 있고 그것도 근무 시간에. 애사심? 아이, 당신이 뭔데 자꾸 애사심을 웃느네. 당신 뭔데? 그러면서 그 인간 말종과 다름없는 상사라는 사람은 시아버지 쪽으로 가서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더라고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노친네가 도대체 어떻게 회사에 취직한 건지 모르겠다며 무슨 비리가 있는 모양인데 자기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혼자 분을 쏟아내더라고요. 나이 많은 것들은 은퇴했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경로당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회사에 끼질러 나오냐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제 며느리까지 와서 건방지게 훈계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시며 시아버지는 눈물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 참지 못하고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행위를 했어요. 명함을 면상에 날리고 뺨을 갈겨버린 거죠. 짝소리가 나자 그놈은 휘청거렸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 뺨 때렸어? 야, 미쳤어? 할 말 끝나셨나요? 이게 내 명함입니다. 눈 달려있으면 똑바로 보세요. 그놈이 그 와중에도 눈을 돌려 명함을 받고 대표라고 적힌 제 이름을 보자마자 그만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보고 진짜 대표가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뺨을 치는 소리에 놀랐는지 슬금슬금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친구도 함께 왔어요. 출장에서 이제 막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무슨 일인지 묻는 친구에게 저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 줄 테니까 꼭 들어봐. 그리고 이 직원 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놈이 했던 막말은 전혀 가벼운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할 것이었어요. 전 친구의 처신을 믿고 그대로 아버님과 함께 회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아버님을 달래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은 우선 어떻게 그게 제 회사였냐 물으시더라고요. 전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슬퍼하시는 모습 보는 게 힘들어서 그냥 제멋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님. 그 후 어떤 훈계나 야단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놈이 언젠가부터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긴 했다. 나한테 실수인 척 야라고 부른 적도 있었고 김씨 거리면서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자기 담배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난 하기 싫었지만 또 어렵게 들어간 회사 잘리긴 싫어서 그냥 꾹 참고 해줬지. 근데 그게 실수였나 봐. 내가 한 번 심부름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턴 온갖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아버님의 얘기에 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아버님은 단순히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온갖 모욕을 당하셔야 했어요. 아버님이 그 상사란 놈에게 더 좋은 일의 방향을 제안했지만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욕의 수치가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고 조금만 일을 잘못해도 욕설을 내뱉기 일쑤였다고 했어요. 사무실 직원들이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그랬다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안쓰럽게만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 또 교묘하게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하기도 했고. 전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던 것 같네요. 너무 분했거든요. 제 회사였지만 제가 나오지 않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뉴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제 회사에서 일어났다니 전 이 일을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버님이 그간 모아두신 증거를 살펴봤죠. 아버님은 그간 녹취 파일들을 모아두셨고 언젠가 그 놈을 고발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사는데 급급해 참고 있으셨다고 하고요. 전 즉시 해고 조치를 내렸고 나중에 들어올 반격을 대비해 법무팀과도 미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얘기를 해본 결과 그놈의 몇 가지 추악한 비밀을 더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질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위치가 높다는 거 악용해서 여직원들 외모 평가를 수시로 하고 치마를 입고 온 날엔 이상한 발언도 하고요. 이상한 발언이요? 네, 성희롱 같은 거요. 다리도 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치마 입고 왔냐 이런 말들을 하곤 했죠. 저 사람 때문에 저희 회사 여직원 몇 명이 이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제가 없는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회사에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대표로 있던 친구도 출장이 잦아 이런 부분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놈은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더 망설이지 않고 일단 그놈을 업계에서 아주 몰아내기로 작정을 했죠. 전화 몇 번 돌리니까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난리가 난 것이죠.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회사로 찾아와서는 제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지금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면서 당장 일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이봐, 나 아는 친한 형님이 검사야. 이 일이 그 형님 귀에 들어가면 당신 회사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이거 아주 갑질하는 거라고. 어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 주제에 직원을 잘라? 그 인간은 갑자기 친한 형님의 검사라며 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고소하든 뭘 하든 하시라고요. 저도 맞대응할 테니까요. 아니,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당당하게 나오니 당황한 건 그쪽이더라고요. 이걸 공론화 시켰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전 뭐든 하라고 했고요. 저도 할 거 많아요. 여직원들에게 했던 행동들 기억하시겠죠?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 죄로 법으로 물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네. 제가 여직원 얘기를 하자 그놈은 희한하게 말을 더듬더니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다시금 만나게 됐죠. 우연이지만 어쩐지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놈은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밥을 먹다가 저를 발견하곤 또 난리를 피웠어요. 아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네. 야, 너 내가 지금 변호사 꾸려서 고소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 각오하고 있어.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 팀을 꾸린다느니 허세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전 그대로 무시하고 여동생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때 오빠 왜 그래? 저분 우리 건물주인데 뭐라는 거야? 설마 오빠 해고 조치한 분이 저분이셔? 뭐? 건물주?
누가 건물주야? 설마 저 여자? 세입자인 여동생이 제 존재를 말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손과 발을 덜덜 떨더라고요. 전 오해가 없길 바래 세입자인 여동생에게가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저놈이 저희 회사에서 잘리게 됐고 어떤 말들을 해 논란이 됐는지요. 그러니 여동생 분도 상황을 납득하셨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더라고요. 가게의 불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 여긴 안 왔으면 싶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저희 오빠가 워낙에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를 들어보건대 그놈은 이미 가족 내에서도 고집 세고 독선적이어서 세입자인 여동생도 손을 놓은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원래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등장하신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인해 정 그놈의 진정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죠. 바로 이 망할 놈의 어머니였는데요. 마침 가게에 들리셨다 이 내용을 전부 전해 들으셨는데 갑자기 빗자루를 드시더니 아버님을 괴롭힌 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지나게 맞는다라는 표현이 딱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가 어쩐지 회사를 잘 다닌다 했다. 또 사고를 치고 다녀? 아파, 엄마. 잠깐만요. 나이 먹은 성인이 저렇게 맞는 모습 솔직히 처음 봤어요. 잔뜩 겁을 집어먹고 가게 곳곳을 도망치는데 웃기기까지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건물주인지 모르고 제가 감히 신뢰를 범했네요. 아버님의 상사였던 인간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물론 앞으로 취직도 힘들 테니 비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도 생각했을 테죠. 전 사과를 받지 않고 그냥 벌 받을 만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여직원들이 몇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거 관련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당신 좋아하는 법, 그 법으로 죗값 다 받고 나오세요. 대표님, 네? 아니요, 제발요. 전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저 전 회사에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이에요. 끝까지 발뺌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인정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 총을 맞는다 해도 선처해줄 생각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처해주면 피해자들이 무슨 심정이겠냐고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을 덧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니 며칠 후 도저히 어느 곳에도 취직이 안 된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여직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랫사람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문제되는 행동 안 할게요. 정말 먹고 살 곳이 없어서 그래요. 대답도 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런 놈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서요. 그 후 저는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아버님을 챙겼어요. 아버님은 당시의 트라우마로 정신과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고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힘든 때일수록 대화 상대가 필요하실 것 같았기에 제가 아버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어 지금은 건강하신 편이랍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취직은 더 이상 무리라는 생각에 최근에 가게를 하나 차려드렸어요. 시어머님이 원래 장사하시던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카페를 차려드렸는데요. 인테리어까지 마친 후 시부모님을 불러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가게가 깔끔하니 너무 좋다. 우리 세아가 덕분에 우리 노후가 참 편안하네. 고맙다, 며느라가. 너한테 이 고마움을 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냥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만 해주세요. 제 곁에 오래 있어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온정 어린 대화를 나누며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향해 다정히 웃어 보였네요.
아버님은 현재 어머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 중이랍니다. 아직 후유증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고 계세요. 저도 이 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회사의 여러모로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기가 돈을 주는 위치라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상처도 크다고 하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말이 생각나곤 하네요. 또 아버님 일이 생각나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한 번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갑질한 사람들이 더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규제도 좀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녹취록들이 많아 그놈의 법의 제재를 받긴 했지만 그놈이 한 짓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벌이었어요. 그러니 엄격해져서 나쁜 놈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소한 대놓고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사연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다들 모두 마음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사연 마칠게요. 부족한 글 솜씨로 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서 억울함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수 있는 방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